그런데 여기에 C라는 새로운 존재가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C는 가장 작아요. B는 아까 전에 음이었죠. C에 비해서는 이제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C라는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C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진다라는 논리. 이게 음양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요 내용 첫 번째, 이게 이제 성악 10도라는 거예요. 성악 10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1도부터 10도까지 있어요. 이게 퇴계 선생님이 17살 때 참 똑똑했지, 그죠? 17살 때 왕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10개를 딱 써가지고 무릇 왕이라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10개를 올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참 웃긴 일이겠지만 17살 때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1도부터 10도까지가 쭉 있는데 1도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원리가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에는 음양오행론을 사용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큰 원이 하나 있잖아, 그죠? 이거는 무국이라는 하나의 태초의 원이에요. 사주학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의 원에서 그냥 하나의 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의 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점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양과 음으로. 그래서 양이 움직이고 음이 정하니, 그러니까 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대로 그대로 판단을 하면은, 자, 나는 뭘까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는 거의 대부분 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전부 다 음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양이죠. 방금 제가 덥다고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왜 땀을 흘릴까요? 열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열은 양인 거예요. 저는 음이고. 그렇게 양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또는 세상 모든 것에게 움직이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양이라고 한다. 음은 고요하게 있으면서 그 영향들을 받는 것을 음이라고 한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위에 거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한문들이 막 써 있죠, 그죠? 이 해석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동하고, 여기 보면 양동이라고 옆에 있을 거예요. 그죠?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하니, 이 말은 양이 움직이고 음이 가만히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목화토금수라는 이런 오행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에 의해서 오행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요 밑에 요 줄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항상 보면 토가 가운데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동양학에 나오는 모든 곳에서 항상 토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장수왕의 무덤에서도 토는 가운데 들어가고요. 우리 태극기에서도 제가 가르쳐 드렸죠. 동그란 가운데 원, 토라는 거예요. 왜? 토는 세상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게요, 나중에 성명학을 할 때 되면은, 제가 우리나라 사상에는 보면 여자를 굉장히 하늘같이 존중했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썼던 모든 한자의 자원을 보면요, 여자를 나타내는 것, 아름다움, 예쁨, 뭐 여자가 들어가는 한자, 이런 것들은 전부 자원으로 토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가장 근본은 무조건 여자다라는 사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토는 왕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모든 곳에 항상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목화금수라는 4가지 오행이 사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위에 요 줄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오행과 음양이 합쳐서, 그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원이 한 개 더 있고 좌측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도성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늘 건자에다가 길도자, 이룰성자, 사례남자예요. 좌측편에. 이쪽 편에 있습니다. 건도성남. 그 다음 이쪽은 땅곤자, 길도자, 이룰성자, 계집여자예요. 곤도성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여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인을 만들었고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요 줄이에요. 그래서 끝에 보면 요 밑에 보면 마지막 동그라미에 밑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만물화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음양이 만나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음양론의 근본 원리예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좋은 운이 있으면 나쁜 운이 있고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음양론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비교되는 대상에 의해서 그 자체의 가치가 음이 되든 양이 되든 만들어진다라는 게 위에까지의 원리고요. 그 밑에는 모든 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지 음양이 합쳐지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음양론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주 보러 가죠. 그죠? 사주 보러 사람들 가잖아요. 사주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주 8자를 딱 적어 놓고 사주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고정된 거죠. 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사주는 고정된 거잖아요. 사주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연월일시 타고난 기운이야. 그 기운은 내가 천지개벽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태어났는데 나는. 그죠?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못 바꾸죠. 그럼 이건 딱 고정적인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라는 거죠. 여기에 가변적인 다른 기운들이 섞인다라는 거죠.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인 요소로는 첫 번째 부모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격이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배우자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스승도 들어갈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뭐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이 섞여야지만 그 결과를 유추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주학이라는 겁니다. 음과 양의 기운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원리입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이것이 양도 아니고 이것이 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지금은 비록 양이지만 밖에 비해서, 그죠? 내일 아침이 되면 여기가 음이 되고 저기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양은 항상 바뀐다라는 거.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음양은 항상 변한다라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음양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성학 10도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음양론은 상대적으로 바뀐다라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음과 양이 합쳐져야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요 내용의 줄거리고 뭐 핵심이에요. 그게 뒤편에 여기예요.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음양론은 항상 고정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늘 변화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 말은 꼭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제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면 절대 악인도 없고 절대 선한 사람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철학원이나 그 다음에 음양오행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오행에 관한 모든 얘기들은 다 저번에도 드렸지만 이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오는 것들을 다 차용해 쓰고 있어요. 동의보감 내경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양오행론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우리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 옛날부터 있었지, 뭐 당나라 이전부터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떠도는 얘기들이고, 실제로 정립이 돼서 이제 이렇게 문서로 기록이 되고 거기에 관한 근거들이 남아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남아있냐면요, 최초로 풍수학에서 남아있는 근거는 서울을 만들 때 이제 풍수지리에서 음양오행론을 사용해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주학에서는 최초로 남아있는 게 조선 경국전이에요. 이게 이제 경국대전이 있고 조선 경국전이 있는데요. 경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었는 거고, 조선 경국전은 이제 정도전 선생님이 최초로 만든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양오행론을 공부한 학자들을 매년 2명씩
시험 칠 때마다 뽑아서 관상감의 관리로 기용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오행론을 공부한 학자들 이래가지고 시험을 쳤다라는 게 최초로 남아있는 게 기록이 조선경국전이에요. 그러면 두 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삼봉 정도전 선생님을 우리나라 음양오행론의 최초 설계자이고 만든 사람일 거다라고 이 오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이전에는 뭐 간지에 쓴 가랑 기록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디에 적용했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감록이 어떻고 뭐 읽고 그런 것들은 다 비결서고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들은 이게 최초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음양오행론의 시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음양론에 관해서는 퇴계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행론은 이거 이전에 조선 4대 세종 때 이 음양오행론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대단한 거를 한 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틀림없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목은 아음이고 화는 설음이고 토는 4대 세종대왕이 만드셨을 때는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21대 영조대왕께서 만든 거는 훈민정음 운해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 해례 때하고 운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성명학계, 장명학계가 딱 반으로 갈렸어요. 해례에는 토가 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것이 미음, 비읍, 피읍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해례를 처음 만들 때 세종대왕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를 이음과 히읗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조선 4대 때 이렇게 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4대 때도 여기에 관한 기록은, 오행에 관한 기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치음. 이게 훈민정음 해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1대 영조 때 해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도, 동의보감은 선조 때죠. 선조 때 허준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귀양 가서 저 멀리 가서 동의보감을 편찬했잖아요. 그때 토가 이응히읗이고 이게 후음이다. 후음은 뭐냐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이응히읗을 발음하면 목구멍에서 소리가 난다. 이게 맞다. 라고 이제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쓰신 거예요. 여기도 미음, 비읍, 피읍을 쓴 거예요. 이제 저걸 설명드리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죠. 세종대왕님이 이거를 만드실 때 집현전 학사들하고 만들었지만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뭐 목의 구성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상상하고 연구했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최초로 없는 데서 만들다 보니까. 그죠? 그거를 고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한 거죠. 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수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영조 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고친 게 이제 운해예요. 운해. 훈민정음 운해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면에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은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행이라는 것을 조선시대 4대 세종대왕 때부터 이렇게 근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을 만들 때 창제 원리가 오행이에요. 그리고 음양이 들어갔어요. 음양은 천지인의 원리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 세 개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모음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음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어여, 오요라는 양의 소리와 아야, 우유라는 음의 소리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양과 음으로 구분을 하고 오행으로 구분한 거는 조선 4대 때 세종대왕 때부터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양오행론을 4대 때부터 사용을 해서 뭔가 그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행에 관한 것들 조선 4대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언제 정립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 동의보감을 편찬하면서 내경편에서 모든 오행에 관한 배속을 다 종합을 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 동의보감이 일단 의학서적이잖아. 그죠? 목은 간을만 한다라고 나와요. 화를 동의보감에서는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토는 위장.
금은 폐, 수는 신장이다라고 동의보감에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오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간을 나타내는 거는 목을 말하면서 목은 동쪽을 나타낸다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동의보감에. 그 다음에 화는 심장이니까, 자, 심장은 뜨겁죠? 막 뛰잖아, 그죠? 그래서 남쪽을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을 말한다. 수는 북쪽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의 기운은 어느 기운이냐? 북쪽의 기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은 차갑고 냉한 기운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더 차가워지게 되면 병이 생긴다. 또 뜨거워져도 병이 생긴다. 그걸 가지고 건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진 토오행은 동서남북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토는 항상 어디라 그랬죠? 가운데. 예. 그래서 토는 모든 곳에 다 영향을 주는 가운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토는 이제 이것 때문에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 이 원리를 몰라버리면 여러 가지로 오행에 관해서 막 다툼을 많이 일으켜요. 간혹 이런 겁니다. 우리 지지를 나타낼 때요. 이거 가지고요, 음양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적어도 우리나라의 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양입니다. 이게 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양입니다. 이게 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다 그러고,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을 안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양인데 이게 음이 돼버린다니까. 갑오행. 그 다음에 갑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음양이라는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라는 것이 왜 있는가를 꼭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봄 이러면요. 봄은 양력으로 칠게요. 양력으로 치면 몇 월 몇 월이 봄일까요? 1월까지는 겨울이야. 춥잖아. 그죠? 봄은 언제예요? 혹시 우리 사주학에 해가 바뀌는 날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사주학에서는 해가 뭐 쥐띠하고 소띠하고 바뀔 때 언제 바뀐다. 뭐 해가 바뀌는 기준. 우리 음력 1월 1일 날 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주학에서는. 양력 1월 1일 날 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언제 바뀌냐면요. 입춘날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이 되면 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춘은 대체적으로 보면 2월 4일이에요. 2월 3일 날 태어난 애들이, 그죠? 쥐띠입니까? 소띠입니까? 이런 묻는 사람 정말 많다니까.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해는 입춘에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달은 언제 바뀔까요? 입절이 되는 날 바뀌어요. 절기가 바뀌는 날. 달이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세력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입춘이 2월 4일 날 바뀌는데요. 이 바뀌는 시간이 12시야. 2월 4일 날 12시. 만세력에 보면 어느 만세력이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만세력이든지 만세력을 딱 펴보면요. 여기 입춘 해갖고 위에 보면 바뀌는 시간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혹시 만세력 가지고 계신 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입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춘일 날 2월 4일 날 12시가 입절시다라고 하면요. 2월 4일 날 11시 58분에 태어난 애는 쥐띠야. 그런데 12시 01분에 태어난 나는 소띠야, 소띠. 2분밖에 안 나는데 쥐띠하고 소띠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입춘날 비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봄은 입춘이 시작할 때가 봄입니다. 봄춘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춘이 2월이거든요. 2월, 3월. 2월, 3월이 봄이에요. 그럼 여름은요? 5월, 6월이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요? 8월, 9월. 그 다음에 여기는 11, 12. 이렇게 됩니다. 저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원래. 그러면 여기에도 빠졌죠. 여기에도 빠졌죠. 여기에도 5, 6 빠졌죠. 8, 9, 10 빠졌죠. 요때가 다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봄과 여름을 연결시켜주고, 그죠? 여름과 가을을 연결시켜주고, 가을과 겨울을 연결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가운데 서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토. 그래서 이때를 다 토월입니다. 이때는 다 토월이에요. 이때는 다 봄을 나타내는 오행, 여름을 나타내는 오행, 가을을 나타내는 오행, 겨울을 나타내는 오행이지만 요 달만은 다 토를 나타내는 오행들이 들어가요. 토의 역할은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가운데 서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요까지예요.